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잠시 2부에 들어와서 좀 많은 걸 배웠는데 오늘도 좀 많은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확인해 볼 것들, 일단 좀 사물 인터넷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이 사물 인터넷 산업. 자, 이 핵심이 도대체 뭔가요?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물 인터넷과 오늘 말씀드릴 IoT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M2M,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해서 기기와 기기 간 연결을 인터넷으로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IoT는 M2M을 포괄하는 개념,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기와 기기의 연결을 통해서 중간에 서비스를 넣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개인화된 사람에게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M2M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찍는 바코드 같은 것들도 일종의 M2M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FC라든지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 모듈로 이용하는 것들도 모두 M2M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결제를 뛰어넘어서 그 결제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래서 내가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 내가 자주 이용하는 상품들이 내가 그 지역을 지나갔을 때 자동으로 신상품 광고가 뜨게 만드는 것이 바로 IoT입니다. 그러니까 M2M과 IoT는 약간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IoT 안에 M2M이 포함되는 것이지 M2M과 지금 IoT를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지금 M2M 관련주라고 해서 뭐 엔텔스니, 기가레인이니 여러 종목군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강하고요. 또 앞으로도 기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내에 중성주 강세가 이어진다면 계속 강하겠죠. 그렇지만 한 달 이후엔 끝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IoT 핵심이 결국은 그런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낮춰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IoT라고 하는 또 M2M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기기들을 많이 부착해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순위를 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스마트폰 액세서리의 이제 베스트셀러들을 보시면 전부 헬스케어 관련 제품입니다. 그래서 1위가 골프 장갑인데요. 골프 장갑이 그냥 골프 장갑이 아니라 스윙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스윙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정석의 스윙을 갖고 있는 사람의 궤적과 내가 하는 궤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3D 같은 걸로 이렇게 궤적을 추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에 이제 온도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만보기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미 꽤 인기가 있는 핏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액세서리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관심이 이거 만드는 회사 어디지?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단계에 좀 그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핏빛 같은 일종의 밴드류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은 이제는 넘쳐난다라는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인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가 사용자를 알아보는 그리고 사용자와 교감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의 단계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실내인데요. 예전엔 어떤 거였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피처폰을 쓸 때 동기화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주로 사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내가 전화기를 바꿀 때 그걸 그대로 그냥 이동하는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싱크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이것을 이제 웹이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 데이터화해서 내가 아무 때나 옮길 수 있는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단계가 된 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이 데이터화 단계에서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서 빅데이터로 연결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그 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노출을 할 것인가. 이런 오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개개인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들을 또 창출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맞춤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아예 기기가 먼저 나에게 맞춰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생활하는 패턴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미리 알람을 울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차 타는 시간에 먼저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이미 구글 나우에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 항상 강남역에서 버스를 타는데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 가서 그 위치에 서게 되면 메시지가 뜨는 거죠. 내가 이용하는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 IoT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발전된, 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앱이라든지 서비스가 앞으로 향후 확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인지 컴퓨팅의 현재 흐름은 점점 한 단계씩 나가서 이제는 빔이 곧 내가 되는, 서비스가 내가 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들자면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넷플릭스에서 내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서비스 알고 계시죠? DVD를 빌려본다든지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미국의 유명한 방송들을 직접 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TV가 많이 바뀌어가면서 오히려 케이블 TV 보지 않고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계속 정보를 저장을 해서 이 서버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용하는 행태, 자주 보는 프로그램의 유형,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데 제가 넷플릭스에서 계속 스릴러 장르를 빌려봤다. 그러면 새로운 스릴러 영화가 나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새로운 영화가 나왔을 때 미리 보여주는 거죠. 너 이거 보지 않을래? 라고 미리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점점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기기에 따라서 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PC는 들고 다니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노트북으로 바뀌면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꺼내서 무언가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귀찮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멀티 디바이스, 내 가방, 백팩에는 지금 컴퓨터가 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이제 손목에는 시계가 차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제 점점 멀티 디바이스로 나가다 보니까 그 시장의 전체적인 서비스는 점점 웹이나 웹 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IoT,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에 맞춘, 나의 상황에 맞춘 개인 서비스들이 앞으로 점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 현재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신제품 나오는 것에 열광하고 신제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미 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IT 세계에서는 하드웨어가 뭐가 나오는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삼성이라든지 애플의 신제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 신제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기기가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거냐, 그 서비스는 과연 얼마만큼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지금 말씀 중에 일단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시작부터 좀 틀리게 좀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 사물 인터넷과 IoT를 동일선상에 놓는 이 오류를 좀 저질렀었는데, IoT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중에 제가 좀 깨닫게 됐는데,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건 이 계속돼서 우리 시장에서는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 측면에다가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이런 앱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좀 그 시야각을 좁혀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좀 이런 IoT 산업의 핵심을 좀 그렇게 짚어봤다면, 자, 그 다음 이 글로벌 주요 업체들, 뭐 지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일단 해외 시장은 이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좀 그 시야가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주요 업체들 동향은 어떤가요? 일단 둘 다 필요하죠. 어쨌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가 강점이었던 회사들은 하드웨어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서비스가 강점이었던 회사는 하드웨어를 강화하고, 하드웨어가 강점이었던 회사는 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양쪽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대부분 서비스나 소프트웨어가 강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드웨어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회사와 손을 잡고 좀 더 자신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기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아니면 결국은 이 인터넷 사업이라고 하는 게
활동적인 유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구글의 M&A 일지를 한번 좀 보실까요? 애플의 초기,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는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주로 인수하는 회사들이 모두 광고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자기 스스로 악마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 서서히 악마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말 그대로 광고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B2C는 공짜로 하고 B2B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쭉 나갔다가 중간 들어가면서 주로 무엇으로 많이 바뀌었냐면 이제 시장이 점점 동영상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동영상과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했죠. 대표적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모바일 쪽에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광고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점점 더 이제 검색의 범위도 넓혀 나가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화되어가는 구글이 되었다가요. 최근 들어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뭐 게임사를 포함해서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도 인수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8개 정도의 로봇 관련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중에 7개는 군수업체에 가까운 그런 로봇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뭐 구글이 우주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순수 로봇 업체를 또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금 구글이 꿈꾸고 있는 것은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구글이 조정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 같은 것들 하고 있고요. 또 구글 X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는 아프리카처럼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낮아서 인터넷망을 깔기 어려운 국가들에 풍선을 띄웁니다. 근데 이 풍선이 뭐냐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풍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넷망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풍선들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 고산지대라든지 아니면 초원지대라든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도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기들을 계속 넓혀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결국은 구글 서비스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인수한 업체는 네스트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 집에 전체적인 이 난방을 좀 제어하는 그런 기구였단 말이죠. 네스트라고 하는 게. 네. 네스트가 둥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전체 그 집안에 이제 난방을 제어하는 그런 일종의 솔루션 기기였는데 여기를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집안의 각각의 기기에 대해서 통합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 형태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홈 어플라이언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외 직구의 또 대표적인 그 사이트가 아마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존도 이제 살펴봤더니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냐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킨들이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내놓은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매출이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프리미엄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의 격차가 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생각해 보니까 캔들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킨들의 단가보다 한 $5 정도 싸게 팔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인데 어쨌든 이렇게 대당 $5를 손해보고 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나놓고 보니까 이 아마존의 여러 가지 서비스나 그 아마존의 여러 가지 그 이북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더 이익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HTC와 함께 아마존이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들이라고 하는 태블릿을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언제 킨들을 넘어서 HTC와 함께 저가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마존 서비스를 많이 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격을 $200 이하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만 원 이하짜리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성능은 적어도 미드랜드급,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네, 그 밑에 급 정도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200 가격에 밀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하드웨어 업체들은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HTC가 지금 망해가고 있죠. 그렇죠. 괜히 뭐 쓸데없는 네. 사업들 많이 하다가 전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런 아마존과의 그 서비스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폰을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또 공교롭게도 HTC랑 했는데요. 실패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의 런처를 쓰기를 강요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특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IT 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야 뭐 삼성에서 제공하는 그 런처를 그대로 쓰시겠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받았을 때 굉장히 짜증났거든요. 느리고 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안드로이드 여러 가지 앱과 호환성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삼성 런처들은 대부분 버리거나 아니면 뭐 아이폰 탈옥하듯이 탈출해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삼성 쪽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 IT 제품 쪽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특히 이런 개인화 경향, 커스터마이징 경향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 그 하드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은 이건 우리 방향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바로 틀었죠. 그래서 인수한 게 화치앱입니다. 그러니까 화치앱은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능 다 빼고 약간의 돈을 내고 메신저 기능에 정말 충실한 그런 앱을 만들어서 화치앱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화치앱 SNS는 굉장히 실사용자와 그리고 가입자 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유저가 정말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액티브 유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로 앱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SNS인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당 한 2달러에서 3달러 이익을 뭐 월별로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키워딩을 이 주크버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페이스북 같은 쪽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액티브 유저를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라인 같은 이런 SNS의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 쪽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드웨어를 뭐 지네가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죠. 다 전부 중국에다가 아웃소싱을 맡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스마트카나 스마트워치 같은 하드웨어 쪽으로도 계속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이비콘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 아이비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애플의 서비스와 일종의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일종의 결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애플이 지금 NFC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이 아이비콘 서비스를 향후 넓혀나가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제 시스템을 포함해서 IoT, 즉 인터넷 오브 싱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넓혀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 업계 빅4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B2C 쪽의 빅4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빅4들의 흐름들은 점점 자신들이 약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업체들의 동향 굉장히 이제 좀 장황하게 좀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여기서도 결론은 이 한 가지로 좀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안을 채우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으로 글로벌 업체들은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뭐 아마존 이야기도 저희가 중간에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뭐 태블릿 PC나 이 지금 개발 추진 중인 스마트폰, 이런 저가로 좀 공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가로, 그러니까 조금 적은 비용으로 내놓고 대신에 더 큰 수익을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얻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리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의 동향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글로벌 업체들의 동향은 좀 그렇게 결론을 내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사물 인터넷의 확산, 좀 결론을 내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관련 산업 동향도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삼성과 최근에 LG가 그래도 이제 국내 대형사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S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확보한 OS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런칭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산업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이 타이젠 같은 것을 이제 심어서 삼성의 스마트워치를 내놨더니 바로 구글이 반격했죠. 구글이 바로 스마트워치용 OS를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타이제 서비스가 넓어지는 것을 구글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과 지금 삼성과 시스코가 10년간 특허를 동맹으로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 일종의 OS나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발판을 자꾸 구글이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타이젠 중심으로 삼성은 커넥티드 서비스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타이젠을 심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카메라, 그 다음에 i3, BMW i3라고 하는 자동차,
거기다가 이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스마트폰,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타이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커넥티드 홈, 예를 들어서 집의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뭐 TV, 뭐 세탁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모든 가전제품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를 지금 삼성도 꿈을 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LG는 웹 OS를 바탕으로 휴렛 패커드에서 연수한 옛날에 팜에서 했던 웹 OS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스마트 TV는 내놓은 상황이고요. 다른 제품들도 아마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LG는 지금 또 구글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구글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레퍼런스 제품을 LG가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LG가 지금 현재 이렇게 구글에 목매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웹 OS를 바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국내 업체들 중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그동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였다면 웹 OS나 아니면 타이젠이라고 하는 새로운 OS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나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업체는 두 개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공 여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뭐 제 생각에는 200만 원 이상, 지금 현재 주가보다 한 적어도 70-80% 이상 정도의 상승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뭐 주가가 6만 원대에서 초반에서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전고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뭐 12만 원, 13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쪽으로 가지 못한다면 이들의 주가는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하드웨어의 이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똑같다라는 거죠. 컴퓨터도 초반에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난 펜티엄 2 써. 나는 펜티엄 3 써. 그 다음에 뭐 나는 뭘 써. 나는 컴퓨터를 뭘로 바꿨어.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였다면 그 이후에는 컴퓨터들 사양이 너무 비슷해지고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너 뭐 어떤 게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의 그렇죠. 대상이 됐다는 그 얘기죠. 안에 채우고 있는 그 무엇, 예,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이제는 뭐 나오죠.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그 너무 비싸 쓰지 못했던 SSD. 그래서 그 슬레이드 메모리로 과연 컴퓨터를 채울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거다라고 논란을 벌였지만 가격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이 하드를 뭐 테라바이트 이렇게 늘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몇 기가씩 그 테라바이트 정도로 그 클라우드 앱을 주는 이런 그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이터는 거기다 저장해 두면 됩니다. 또 통신망이 발달해서 거기서 꺼내 쓰면 되거든요.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하드웨어의 중요성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 거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OS,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굳이 하드웨어 중심이긴 하나 이런 서비스 쪽으로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고 지금 또 역량을 밀고 있는 그런 회사를 찾으려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먼저 너무 앞서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라인이라든지 카카오톡에서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소셜 커머스를 아예 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는 소셜 커머스대로 따로 가고 그다음에 이런 라인이라든지 카카오톡은 뭐 제휴를 맺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는 라인 플랫폼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안에 소셜 커머스를 아예 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온라인 유통업계들 쪽에서도 일종의 M&A 같은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예전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통 쪽에서는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게 유행입니다. 옴니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 다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라고 하는 유통 채널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는 백화점 따로, 홈쇼핑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놀았다면 이제는 현대라고 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 그다음에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로 통합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 갔는데 상품이 없다. 그럼 그 자리에서 현대홈쇼핑에 동일한 상품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집에서 받아가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내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의 품질을 확인하고 싶다면 바로 백화점으로 가서 물건의 품질을 확인해보고 그 물건을 내가 가져오고 뭐 배송료를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흐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대형 유통사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옴니채널의 형태로 가면서 과거보다는 좀 더 부가가치를 낳을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수익성을 높여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통주들도
외국처럼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아마존처럼 드론이라고 하는 그 로봇을 이용해서 뭐 개인 배송을 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유통사들도 이런 형태의 옴니채널로 바뀌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대형 유통사들의 온라인 강화는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가운데 과연 인터파크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럼 인터파크는 반대로 오프라인 쪽으로 역진출을 해서 오프라인 쪽에 뭐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역으로 지금 미국 내 여러 가지 창고들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거점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배송하는 물류 창고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인터파크도 역으로 이런 형태의 M&A가 나타날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자체가 커지면서 이 플랫폼 안에 몸을 싣기를 원하는 여러 업체들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본다면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은 물론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계 동향부터 해서 좀 종목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국내 이 소프트웨어들에서 동향을 살펴봤을 때 물론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이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핵심 부품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제가 보기엔 그동안은 이제 캡티브 마켓이라고 해서 삼성전기 갤럭시 시리즈에 물품 되게 바빴거든요. 그렇게 먹고 살면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통신망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그동안 좋은 상품을 삼성전자에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팔았었는데 이것들을 좀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쪽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품사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이들 업체들의 흐름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나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쪽 관련해서 좀 더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하는 종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플랫폼 쪽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 라인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쪽에서 온라인 유통 쪽에서는 아무래도 인터파크가 상장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현재 지니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나 롯데쇼핑 같은 구유통 종목들. 그러니까 뭐 백화점 땅도 많고 이런 자산주 개념으로서 또 매력이 있지만 이런 자산주 개념뿐만 아니라 저는 온라인 강화를 통한 또 M&A를 통한 향후의 영역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건 중국 가서 유통망을 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열심히 이마트 만들고 그다음에 뭐 롯데마트 만들어서 여기서 팔아야 이제 돈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저께 그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 풀겠다고 했고 어제 뭐 저도 처음에 초반만 좀 보다가 말아서 나중에 또 이제 얼마나 많은 웃음이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 가장 큰 웃음이 터졌던 것은 그 전경련에서 이승철 전무가 나와서 얘기했을 때 액티브엑스를 정말 X해달라라고 한 것이 가장 큰 웃음이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IT 쪽의 선구자들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욕하는 것이 액티브엑스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인터파크 같은 거 처음 쓰는 컴퓨터 가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몇 번을 뭘 깔아야 되거든요.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조금 없어진다면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 상품들을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살 가능성이 높다라면 그들의 영역이 과거처럼 땅을 넓히지 않고도 부동산 개발을 하지 않고도 나아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주목해야 할 종목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머니의 선택 오늘 첫 번째 이슈로 IoT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IoT 뭐 전 세계 동향들부터 국내 동향 또 이 관심 가져야 할 종목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온에어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좀 Io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 어제 좀 발언 이후에 좀 글로벌 증시가 계속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애널리스트, 이 옐런의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가 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 향후 정책 방향의 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일단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게 그동안 알기 쉬웠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우리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통화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통화량에 또 가장 움직일 수 있는 키는 결국은 금리거든요. 그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정책을 변경하는 지표는 실업률 6.5%, 물가 2%다. 그래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오게 되면 정책 바꾸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취했던 투자 전략, 저금리하에서 취했던 투자 전략을 빠르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종의 정답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답지가 다가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투기 세력들이 이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때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내야지. 그럼 또 파생 상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아예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말을 교묘하게 돌렸죠. 그동안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뭐냐면 실업률 더 낮추고 물가 같은 경우 더 끌어올려서 저금리 더 오래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아예 없애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실업률하고 물가 두 가지만 보던 사람들 정신 차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장이 갑자기 이제 그저께 꺾였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면 6개월 내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원래 생각했던 게 2015년 하반기 정도였는데 상반기 내로 확 당겨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움찔한 거죠. 그렇지만 경제 지표 좋게 나오고 미국 시장으로 여전히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또 살아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런 물가입니다. 원래 연준이 생긴 목표도 뭐냐면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처럼 저성장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물가가 급하게 올라버리면 경제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의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이 우길승천하던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이 미국을 제칠 것이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예측했는데요. 일본이 부동산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격 꺼지는 구간에 한 번에 무너져서 그게 여전히 20년, 30년 새 일본 사람들의 패배주의, 염세주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팅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모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내려가서 더 이상 올라오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로존도 2% 이상의 물가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정도로 물가가 올라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올라타던 물가가 다시 내려가서 1% 권역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몇 가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물가 연동 채권 그 팁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대로 그 가치를 보존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채권이나 이 통화 상품의 문제가 뭡니까? 물가가 급변해 버리면 그 물가가 변한 것에 대해서 보존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 시대에는 금융자산이 낮다라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팁스라고 하는 건 금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수익률로 만회시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일종의 채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 물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쪽에 펀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2주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2주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물가 올라갈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건 바보짓이죠. 너무 섣부른 예상이고. 그렇지만 돈을 회수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일방적으로 내려가기만 했던 물가가 이제부터는 올라갈 가능성 혹은 내려가는 것이 멈추거나 둔화될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ECB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물가는 왜 안 올라갈까? 근데 실제로 물가에서 중요한 건 통화 유통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풀어둔 많은 돈이 어디로 들어가 있었냐면 ECB하고 FRB에 다 잠겨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잠겨 있었고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량 자체는 크게 늘려놨다 보니까 당연히 통화 유통 속도는 어떻게 됐느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낮아졌죠. 그러니까 통화량은 많이 공급하는 만큼 오히려 통화 속도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동안 풀었던 통화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물가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 않나. 다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주택 가격이 최근에 정체되고 있고 또 어차피 이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률 수준과 걔를 맞출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은 미국이 달러를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됐던 게 달러가 폭등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폭등하게 되면 달러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몰려가면서 결국은 이머징 마켓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이머징 마켓의 환율 폭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였는데요. 실제로 달러에 이제 투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최근의 포지션을 보니까 오히려 달러 약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보합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건 뭐냐면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제한적으로 달러 쪽으로 돈이 쏠리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크게 좀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미국의 전체적인 이 통화량 유통 속도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달러는 강세를 보이더라도 제한적인 속도로 강세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달러의 강세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반대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건 통화정책 쪽에서 더 빠른 속도로 조일 수도 있고 NDC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의 시기가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달러의 움직임,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의 상승 속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향후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향후 시장에 대한 이런 좀 대응 전략의 키를 좀 더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해본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큰 것은 자금의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돈이 흘러가는 곳에 수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뭐 물론 중소형주 쪽에서 많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장의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글로벌 펀드의 자금이 우리나라처럼 개방된 경제에서 글로벌 펀드의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돈이 흘러가고 있느냐? 여전히 선진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은 여전히 선진국향 자금들은 쉽사리 이머징으로 돌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선진국이 증시의 상승도 멈추고 물가도 조금 올라서 전체적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확실하게 바뀌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쪽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머징 쪽으로 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선호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주구장창 뭐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 들어올 거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사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전까지 그 말은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외국인들 그리고 외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과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한 달에 한 네다섯 번씩은 보는 것 같은데 뭐 골드만삭스가 됐든 뭐 크레딧위원회가 됐든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 한국 저평가됐다. 중국을 팔고 한국을 사자. 전혀 지금 뭐 행동으로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금의 흐름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 종목을 다 팔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사는 종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종목들은 과연 왜 사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이 그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가장 높은 산업, 반도체죠. 지금 뭐 반도체 가격 빠진다고 뭐 SK하이닉스 또 그 여러 가지 회사들에게
일종의 이제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또 크게 한번 내리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70%를 과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밑도 끝도 없이 빠지게 되면 이들이 스스로 공급량을 조절해서라도 반도체 가격을 받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완성품보다는 부품 쪽의 매력이 좀 더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발전할 때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가 이제 조립하는 기술이 워낙 늘고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립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 게 더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제 조립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가다가 우리나라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들이 또 다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간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 것보다 더 인건비가 싼 쪽으로 계속 공장이 옮겨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완제품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조립 기술만 갖고 있는 쪽에서 가장 이제 부족한 기술이 부품 기술이거든요. 부품이나 소재 기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저는 뭐 자동차 쪽에서는 뭐 만도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LG에너텍,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군들의 부품 능력은 이제는 자기네 제 집에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도 나눠주는 형태가 되면서 조금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구조적인 변화는 전 세계 전력망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전력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는 전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있는 전기라도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에너지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 스마트 그리드고요. 그 스마트 그리드의 우리나라 선두주자는 뭐 효성과 LS 탄전 정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콘텐츠가 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저께 이제 규제 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오락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반적인 규제를 많이 풀기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MPP 같은 경우에도 뭐 분명히 압박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주가가 신나게 빠지고 있지만 OCI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태양광 쪽에서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여전히 안 좋겠지만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이용해서 주가가 빠진다면 장기적인 그림에서 어차피 그린 에너지는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들이 모두 의무 할당제입니다. 매년 전체 에너지 2%, 4%, 6%씩 넓혀나가면서 의무 할당을 2020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중국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 나와서 충분히 출렁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관심 가져야 할 종목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이 앞에서 이야기 나눴었던 그 첫 번째 이슈랑 두 번째 이슈가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좀 더 이 외형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 종목들이 좀 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린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것도 결국엔 질적인 성장으로 해당이 될 것 같고, 이 내적인 부분에서는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 좀 주목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좀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KCC를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 게 50만 원 이상에서는 좀 덜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50만 원 넘었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KCC라고 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반개 회사지만, 현대그룹 과거 이제 정주영 그 현대 반개 회사지만 그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17%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버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삼성의 일종의 지주회사인데 거기에 지분을 17%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이건희 회장에서 그 자식들에게로 새롭게 이제 경영권이 이전돼야 되는 그런 시기에 에버랜드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점점 올라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과 함께 갖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의 지분 가치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제 수익성의 개선인데 지금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제품들이 모두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단열재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실제로 올해 주택 입주량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놨던 것들의 입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주택 입주량이 늘어나게 되면 건자재, CCC에서 만들고 있는 건자재의 영업이익률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만들어내고 있는 PVC의 가격은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원료 가격인 VCM이나 EDC 같은 경우의 가격은 큰 변화 없이 횡보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제품 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안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원료 가격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 비용이 또 세이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비용은 세이브되고 수익성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를 받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이 KCC를 저희가 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KCC 여러분도 함께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 이 IoT부터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좀 오늘도 좀 더 똑똑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 시간이었습니다.